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신건강의학과의 양용준 원장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궁금증이나 잘못된 정보를 빼고 근거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쿠크닥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에서 저희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데 약간 사회적 활동 또 관심을 좀 기울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울증, 가짜 우울증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진단 기준이 있나요? 네, 우울증, 나 우울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우울장애라고 정신과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울장애가 아닌, 우울증이 아닌 보통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하루에 몇 시간 내에도, 몇 분 내에도 이렇게 방금 회복이 되고 다운됐다고 이런 기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 이상 쭉 지속되지 않는 게 소위 가짜 우울증의 우울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우울장애, 우울증인 경우에는 2주 이상 지속되는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이 지속 기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진단 기준 중에 첫 번째가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은 슬픔 혹은 허무한 슬픔 이런 것들이 우울한 정도가 아주 계속 지속이 되고 일단 관심사, 재미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는 채로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들이 내 새끼 키울 때는 힘들어서 내 새끼가 예쁜지 몰랐지만 손자, 손녀가 왔을 때는 너무 예쁜데 우울증에 걸리시면 손자, 손녀 오는 것도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들도 그냥 이제 귀찮아져요. 아무런 재미가 없어져요. 이런 경우가 이제 우울증이 좀 심각해진 거고요. 이런 어떤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우울감이 지속되는 거 또 재미가 없어지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서 상태에다가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입맛이 너무 없어져서 아무것도 먹기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변화돼서 감소하거나 혹은 과식을 하게 되거나 폭식을 하게 되면서 체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가 있고요. 불면, 잠을 못 들거나 혹은 나중에는 과다 수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조한 정신운동이 막 안절부절 못하는 초조하거나 너무 늘어지거나 하는 정신운동 지연이란 표현을 하는데 멍해지면서 늘어지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피로감, 무기력해지면서 에너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활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갖고 세상이 좀 허무하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아예 떨어지면서 인지기능 변화도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기준 중에 간혹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치매인가 생각하실 정도로 어르신들은 가성치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젊은 분들도 집중력 자체가 떨어지고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인지기능 변화가 오고 마지막으로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3분의 2인 경우 많은 분들께서 자살사고,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죽어야 되나? 라고 하는 자살사고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두 가지 이런 것들이 2주 이상 지속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나머지 7개, 총 9개 중에 이런 것들이 5가지 이상들을 좀 심각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우울감이라는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간혹 패션 우울증이라고 요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나 우울해를 자꾸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나 우울증 치료받아요를 너무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SNS에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짚어야 하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혹은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을 마치 이런 외부적인 좋아요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잘못 착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가진 기본적인 슬픔이나 안 좋은 기분을 우울증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오인했던 게 자꾸 악화되면서 거의 예언처럼 실제로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내가 정도 이해를 한 걸 너무 많이 올리고
그렇다면 경쟁적으로 올리다 보니 이런 부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들이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션 우울증은 오히려 어떤 사회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우울하다는 걸 강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건데, 이게 타인에게 우울증이 전염병은 아니지만 악화되는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자체로 인해서 이분들도 안 좋으니까 그런 걸 올리겠죠. 좋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SNS에 강조하기보다는 상담과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악화되는 상황에 빠지지 않는 거. 이분들이 혹은 이런 패션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비난받아 버리는, 그래서 어떤 우울증 자체가 낙인찍히는 이런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억력 감퇴 증상도 우울증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가요? 네, 우울증의 주요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 자체가 좀 떨어져서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인이 쓰셨던 보고서를 보고서 이걸 내가 올해 또 쓸 수 있을까? 직접 본인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할 것 같다. 왜냐면 이 기억력이나 이 인지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그리고 실제로 뭐 성인 ADHD 기억력 저하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집중력 저하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우울감이 심화되면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집중력 저하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성인뿐만 아니라 성인 중에서 어르신들 경우에는 가성치매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원래 잘 하시던 것도 못 하시게 되면서 멍해지고 하얗게 되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중력 저하나 이 기억력 저하가 우울증이 개선이 되면 좀 늦지만 많이 좋아지긴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는 마시고 대신에 이 우울증 자체가 빨리 개선이 되어야겠죠. 우울증 환자들이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일 큰 거는 사회적인 어떤 이 시선일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생산성 있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되고 처져 있고 이런 경우에 이를 너가 왜 이렇게 나약해, 의지가 없어라고 하는 우울증 자체를 자꾸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게 조금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내재화돼서 내가 나는 왜 이렇게 게을르지라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난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내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심리적인 요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으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우울증 자체를 아니라고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거는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게으러서 그런 거지 내가 병에 걸린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착각하기 쉬운 제일 큰 이유가 활력이 없어져서 몸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게으름과 유사한 행동 양상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꾸 게으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울증에 대해서 어떤 정신과적으로 원인이 되는 건 세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바이오, 사이코, 소셜 이런 모델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 그 다음에 심리적인 원인,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보통 이게 우울증의 가장 큰 요소로 보는데요. 생물학적인 건 뭐냐면 뇌의 기능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를테면 뇌의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는 연결을 해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소위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 이렇게 주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부족하거나 과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우리 빈혈의 혈색소가 부족한 것처럼 뇌 기능도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진다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요인이 첫 번째로 할 수 있고요. 이런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소인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심리적으로도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부정적인 삼각 어떤 인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고 체계, 심리적인 체계가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 중에 나는 뭔가를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무기력한 거를 학습해버리는 학습된 무기력감도 있거든요. 마치 갇혀있던 세 장의 새를 열어놔도 못 날아가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무기력함 자체를 학습해버리는 이런 걸 심리적 동기로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건데, 이런 소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를 들면 실직이나 혹은 이혼이나 등등 가족의 사망 등등 이런 것들이 동반됐을 때, 혹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소인이 있었던 분들은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없었으면 회복을 했을 텐데, 이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울증, 우울장애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을 게으름으로 오해했을 때 위험은 무엇이 있나요? 만약에 실제로 우울장애가 있는데 게으름으로 했다면 병을 빨리 진단받을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조기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우울장애는 질환이기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지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이런 조기 치료를 받을 어떤 기회를 놓쳐버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꾸 안 하게 되고 밖을 안 나가게 되고 혹은 약속을 취소하게 되고 이런 경우로 인하여서 자꾸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혹은 너가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혹은 너가 왜 활동을 안 해, 왜 이렇게 게을러 하면서 비난에 노출되다 보면 이분들이 자꾸 나를 더 자책을 하게 되고 자기 비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울증 자체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지고 이런 게 실제적으로도 내 혼자라서도 의욕이 없어서 안 하는데 비난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활동이 없고 주변에 어떤 지지가 없다 보면 이런 우울감 자체도 더 악화되는, 우울증이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게으름이라고 착각되는 혹은 오해되는 경우라면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상담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과 우울증을 구별하는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게으른 거는 감정적인 변화나 이런 게 심하진 않습니다.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막 절망에 빠지거나 혹은 못하진 않죠. 할 수는 있고 또 그거 하고 나서는 금방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동이 별로 없고 너무 처지지도 않고 절망으로 빠지지 않죠. 그런데 우울증은 이런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상 못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뛸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안 뛰는 거랑 아유 나는 이렇게 걷는 게 그냥 좋아, 혹은 뛰면 숨차 그래서 안 뛸래 하는 것과 부러져서 못 뛰는 건 다른 거죠. 우울증은 이렇게 부러진 질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못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고 혹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자신을 자꾸 아래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것뿐 외에도 어떤 아까 말씀드린 체중이나 수면 이런 것 같은 신체적인 증상까지 같이 오다 보니까 뇌 기능, 신체 질환, 몸의 질환으로 오는 게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으름은 그런 것들은 아닌 거겠죠. 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캠페인의 일환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저는 어딜 가서나 말씀드리는데 감기가 아니라 폐렴, 폐혈증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감기는 금방 나을 수 있지만 폐렴, 폐혈증은 항생제를 안 쓰면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질환일 수 있거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 사고가 깊어지고 실제로 우울증을 앓는 10 내지 15%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하게 되시니까 우리나라 어떤 자살률은 20년 가까이 너무 이게 OECD 국가 중에 1위죠.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자살률이 높은 거는 우울증이 심각해진 거고 우리나라 우울증이 걸려있는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대, 20대 제일 원래는 운수사고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지만 이 10대, 20대가 요즘은 자살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런 만큼 우리는 우울증이 치료되어야 할 중환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울증이 있다면 중환 질환이 될 수 있으니 빨리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스스로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빨리 할수록 더 회복이 빨라지시니 내가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감기가 아니라 폐렴, 폐혈증에 걸릴 수 있는 거는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니까 내가 아플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주시고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팠을 때 약 먹어주고 나를 케어해주고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케어해주는 게 회복이 빠른 길인 만큼 내 마음도 그게 내 머리, 뇌 기능의 문제이니 여기가 문제가 됐을 때는 나를 인정하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셔서 케어를 받으시라. 이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요즘 ADHD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 환자의 수가 늘어난 이유일까요? 일단은 ADHD가 알려진 게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 자체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좀씩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관심이 높아진 이유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생산적으로 해야 되고 초집중해야 되고 일에 성과를 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면 자꾸 더 잘하기를 바라는, 내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에 좀 시달리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주의 집중력 자체가, 우리가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집중력을 앗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집중력 떨어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90분짜리 잘 못 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떤 ADHD에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질환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 ADHD가 이런 거구나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관심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HD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ADHD 어떤 건가요? ADHD 이 발음도 어려워요. 근데 AD는 쪼개서 말씀드릴게요. AD는 Attention이 Deficit,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주의력이 결핍이 되고 H는 Hyperactivity, 과활동, 과잉활동입니다. 그래서 D는 Disorder인데 그래서 이게 질환 장애라는 뜻인데 주의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어서 부주의해요. 이런 것들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력의 문제. 또 하나는 이제 H는 과잉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산만하고 모터가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 속에 이제 충동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또 큰 거라서 막 질러요.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나와버리는, 참지 못하고 나와버리는 이런 충동성, 이런 것들이 세 가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력, 과활동성, 과잉활동, 그 다음에 이제 충동성, 요것들이 주요한 요소인데요. 이 ADHD 자체는 성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잉 활동보다는 실행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실행 기능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숙제해야 되는데 놀다가 계속 생각하잖아요. 숙제해야 되는데 를 있는데 이걸 까먹고 자꾸 딴 거 하다가 또 숙제해야 되는데 하지만 숙제는 결국 못해. 이게 이제 어떤 실행 기능에 문제가 됐고, 이거는 뭐냐? 결국은 이 실행 기능을 해주는 게 요 앞부분은 전두엽 부분의 뇌 기능인데, 요 기능 자체가 좀 떨어져서 이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되는, 못 하게 되는 요런 질환이 ADH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인가요? 사실 그 ADHD는 유전적인 요소도 크고요. 뇌 기능 자체가 발달해서부터 이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ADHD는 유전적인 요소도 크고 말씀드렸듯이 전두엽 기능이 발달이 조금 늦다, 뭐 2, 3세 이상 늦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ADHD 자체가 뇌 기능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후천적으로 뭐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 혹은 뭐 유튜브나 다른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악화되면서 집중력 자체나 뇌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울증 자체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라고 하시지만 그런 경우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떤 나의 감정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닌지는 판별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내원하셨을 때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먼저 개선이 되고 집중력이 좋아질지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이거는 가셔서 정서적인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성인 ADHD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이 ADHD 중에 하이퍼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 하이퍼 액티비티 과잉 활동은 어른이 되면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이를테면 옛날에 성인 ADHD 진단을 받았을 때 크면 좋아져야 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들이 있었죠. 물론 맞습니다. H 크면 좋아지는 것들이 과잉 활동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는 맞는데 대신에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은 오히려 문제가 더 되죠. 특히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생산성이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계속됩니다. 충동성이 이어져서 어떤 알코올이나 혹은 어떤 이런 중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운전하다가 막 하는 보복운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성인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ADHD 경우는 이게 12살 이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뒤져보면 그때 산만했거나 혹은 약간 멍 때리는 게 있었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어떤 학교 생활이나 집에서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있었고 그게 성인이 와서 과잉 활동은 없지만 이 실행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성인 ADHD 증상을 나타내는 게 있죠. 그래서 일이 있는데 일에 마무리를 못 한다거나 순서를 못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거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충동성이 있어서 막 지르는 혹은 내 얘기만 하게 되는 소위 눈치 없다고 하면서 남의 얘기를 안 듣게 되는 혹은 어떤 경우는 이런 충동이 아니라 어떤 데는 대부분 멍한 채 있으면서 나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 왜 4차원적 어디가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거의 안드로메다로 우주로 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 ADHD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실행 기능이 떨어져서 일의 순서와 체계와 실행 기능이 일을 실제로 하게 되는 생각만 있지만 못하는 문제들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성인 ADHD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 ADHD는 그냥 후천적인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 자체도 12세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몰랐었는데. 그리고 ADHD 중에 거의 50-60% 정도는 성인에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아 청소년 ADHD가. 산만한 아이와 ADHD 아이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애들은 산만한 게 맞죠? 그래야 애들이고 애들답죠? 애들이 무슨, 이 애어른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산만한 게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 상황에 맞춰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밖에서는 까불고 놀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조용해야 되는 학교 수업 시간에는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음식점에서 막 돌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또 산만하지만 하기 싫은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주의력이죠. 근데 이 ADHD 아이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것들을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집중력 너무 좋아요. 왜냐면 게임하면 6시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 꼭 해야 되는 숙제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주의력이죠. 내가 관심 있는 꼭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주의력이 이렇게 전환을 해서 시프팅이라는데 전환을 해서 하기 싫은 해야 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주의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만하지만 좀 상황에 맞춰서 조절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경우들이 ADHD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친척들의 관계든 친구들 관계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두 가지 이상 이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게 이제 ADHD라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ADHD 진단 어떻게 하나요? 제일 중요한 건 진단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진단 자체가 임상가가 아이를 보고 혹은 당사자 성인분들을 보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1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보면, 1학년이 아니더라도 저학년 아이들 보면, 제가 남자 어른이니까 남자 어른이 이렇게 책상에 있으면 보통은 여기까지 잘 안 와요. 근데 그 ADHD 아이들 많은 경우에는 제 옆으로 와서 제가 뭐 하는지 보려고 해요. 혹은 제 뒤쪽에 여기 수도가 있거든요. 수도가 아니라 손 씻는 세면대가 있는데 세면대 와서 세면대 틀기도 해요. 보통은 안 그러는데 많이 마구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ADHD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임상가가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병력을 들어서. 그래서 또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떤 평가도 확인을 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설문 검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얼마 정도 했는지 스스로 자가평가 혹은 보호자 평가를 하고요. 컴퓨터로 하는 주의력 검사도 있습니다. CAT라고 하는데, 주의력 검사를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간섭이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표준 편차 범위에서 얼마나 좀 떨어져 있는지, 이쪽 구석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또 뇌파를 찍기도 합니다. 정량 뇌파라고 하는데, 그 뇌파를 찍어서 뇌 기능적으로 혹은 ADHD적인 어떤 요소가 좀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별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는 발달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혹은 감정적인, 성격적인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는 아이들은 종합 심리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뭐 소위 풀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시행해서 주의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ADHD 치료는 가능한가요? 치료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질환 자체가 뇌 기능의 발달 정도가 더딘 2, 3세 정도 늦춰졌다고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는데, 문제는 치료받지 않았을 때 요 갭이 큽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아이는 2, 3학년 정도의 사회성이라면 애들이 얘랑 안 놀아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사회성을 더 발달시킬 기회가 늦어지고 요 격차가 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격차를 줄여서 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이고, 그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전두엽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뇌 기능의 네트워크, 약간 부족한 네트워크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좀 공고해서 발달을 도와주는 게 약물 치료로 1번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ADHD가 많이 훨씬 더 이렇게 조기 치료가 되어왔던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국가에서도 1번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대신에 어떤 부족한 사회적인 교류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는 놀이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회성을 훈련시키는 이런 경우, 혹은 일상 활동을 좀 알려주는, 행동을 조절해주는 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로 두 번째 어떤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인의 경우는 ADHD가 동반됐을 때 일 처리를 잘 못하게 되면서 혹은 사회적으로 자라오는 과정 중에 너무 넌 왜 그래 하고 소위 쿠사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다른 정신질환에 많이 같이 동반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3분의 2 이상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상담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는, 부모들도 ADHD 아이들 키우는 경우에 너무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많이 우울증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에게도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양육시켜야 하는지,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부모 교육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 ADHD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성인의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첫 번째 치료가 약물 치료가 있지만 약물을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드셔야 되는지 소위 컨센서스 합의가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뇌발달을 돕는 게 2,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좀 공고히 하는 게 약물 치료라고 하면, 성인의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훈련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일주일치, 열흘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쪼개서 요거를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 하루 단위로 할지 혹은 1시간 단위로 할 때, 심지어는 15분 단위로 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로 맞춰서 하는지를 스스로 연습을 해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이제 워크북처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성인 ADHD 불안감 다루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감수한 책인데, 여기서도 그런 성인들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워크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사회생활, 직업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산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일상생활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이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혹은 인지행동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성인분들의 경우는 많이 이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플을 쓰라고 하는데 요래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성인의 경우는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나한테 부담이고, 세웠을 때 못했을 경우에 나한테 자꾸 이제 위축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냥 성인의 경우에는 SAP 전략이라고 하는데, 아주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행동 가능할 때 액셔너블, 그 다음에 피벗 포인트, 그 지점에서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스페시픽하거는 나는 뭐 1년 내에 뭔가를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난 운동을 매일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언제는 어떻게 운동을 할 거고, 내가 보니까 내가 매일 달리는 건 안 되겠어. 일주일에 주말에 한 번, 주중에 한 번, 2번 달릴 수 있겠어. 처음에는 15분이 뭐야, 5분밖에 못 달리네. 그래서 나는 5분씩 달리고 10분 쉬고, 5분 달리고 10분 쉬는 이런 런데이 같은 어플을 써서 해볼 거야 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운 거야. 이게 스페시픽이고, 액션업으로는 실제로 가능한 게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운동화가 있어야 뛸 수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가능한, 실현 가능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지금 러닝은 할 수 있지만 당장 승마를 하거나 당장 골프채가 없는데 골프를 치거나, 그 골프를 하겠다면 골프채를 사셔야죠.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액션업을 한 게 이제 러닝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행 가능한 거, 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떤 자세를 취해 주시고, 피벗 포인트는 지금 내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아침에는 아침 스케줄을 정리해야지, 또 오늘 할 일이 뭔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 그 지점에서. 혹은 밖으로 나갈 때 핸드폰은 어디다 넣어놨는지, 혹은 현관문 옆에 차키는 놔뒀는지, 이렇게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시점에서 하도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고,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부화 전략 말씀드리는데, 그냥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밥 한 줄 다 한꺼번에 못 먹으니까 김밥을 잘라서 먹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ADHD는 왜 예민한가요? ADHD 있는 중에 또 예민한 게 아주 높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옷 태그가 있는 거 못 입는 분도 있고요. 긴팔 못 입는 분도 있고, 겨울에도 이제 반바지만 입고 다니는 분도 있고, 맨날 슬리퍼 신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게 걸리적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이게 감각적으로 예민한 거고, 정서적으로 욱해지는, 충동이 되거나 뭐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깔아앉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ADHD 자체가 이 전두엽 기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엽 기능은 뭘 하느냐, 감각을 걸러주는, 불필요한 감각을 걸러주는 거죠. 이를테면 밖에 차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차 소리가 들리면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신경을 쓰게 돼, 일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차 소리는 줄어들게 해주고 걸러주는
자체가 이 여기 있습니다. 전두엽 기능이고, 그 다음에 저 안쪽 뇌, 감정에 과잉하게 되는 감정을 다루는 뇌가 있는데 그 영역을 조절해주는 네트워크에서 여기가 전두엽 부분이죠. 그런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걸 잡아주는 게 이 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극도 걸리지 못해서 자꾸 노래소리가 들린다거나, 그 청각에 예민한다거나, 촉각이 예민하는 자극이 예민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금방 충동적으로 되는 감정적으로도 좀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런 걸러주는 필터 기능, 조절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HD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쿠쿠닥스라는 채널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세 분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조성 원장님이 제가 아는 정신과 선생님 중에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술도 많이 하고 환자도 많이 보시고 또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저랑 같이 정신과 의사 활동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엄청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성적도 좋고, 그런데 이분이 ADHD 진단을 받았다고 쿠쿠닥스에서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ADHD를 진단을 받으셨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DHD가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위대한 위인들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는 제일 똑똑하신 아인슈타인도 ADHD 성향이 있었었고, 또 요즘 이 일론 머스크 이분도 ADHD 성향이 너무 많았던 거죠. 실제로 또 ADHD 치료를 받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된 부시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ADHD 자체가 어떤 무슨 낙인 찍힐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 예민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예민한 게 어떤 부분에서 눈치가 빠른,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는 아주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ADHD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부분들, 열정적인, 또 이분들은 과한 몰입하는 특성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생산적으로 잘만 이끌어내면 훌륭한, 남들이 못하는 걸 확 이렇게 이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ADHD는 그냥 요컨대 페라리 엔진, 슈퍼카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조절해주는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가 자전거 브레이크라는 이런 이 비유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한테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열정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실행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치료를 잘 받으시면 여러분도 훌륭하시고, 이미 훌륭하시고 더 훌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습은 필요하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인 이후에 ADHD 치료를 받는다니까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꽤 이 ADHD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약물 치료나 혹은 치료를 처음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에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이 생긴 것 같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항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뭐하고 순서가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처음으로 치료를 받았더니 남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라고도 하세요. 나는 내 머릿속 내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남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치료 자체가 나를 좀 많이 깨울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일도 관계도 개선시켜 줄 수 있으니 꼭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나를 자책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제 환자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어떤 경우에서는 내 탓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이미 벌어졌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내게 아닌데도 자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내 탓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면 도움이 진짜 요새 말로 1도 안 되니까요. 차라리 자책을 하는 시간에 지금 나를 좀 돌보십시오. 나를 돌보고 나를 케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나한테 자책하고 비난하고 하는 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책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딸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면 자녀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녀한테 자꾸 비난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보면 아니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면 격려해주고 돌봐줘야죠.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들어지시면 자꾸 자책하지 마시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돌봐주시면
주시는데 힘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저희가 이런 얘기들 많이 올려놓은 게 저희 채널이 있습니다. 정신과에 관한 모든 것들, 혹은 질환에 관한 것들, 혹은 사람들의 관계, 또 요즘에 이 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쿠쿠닥스라고 하는 채널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링크 여기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많이 와 보셔도 좋겠습니다.